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역이 잘 오셨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발달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우리 사회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디지털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의 성공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4회 연합뉴스TV 판교 IT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성기홍 대표이사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성기홍입니다.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판교 IT 심포지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합니다. 연합뉴스TV는 매년 이 IT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IT 관련 이슈에 대해 어젠다를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혁신적인 기술 발달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최첨단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특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배터리 및 반도체 생산 경쟁력의 향상이 강조되면서 가히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올해 판교 IT 심포지엄의 주제를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배전반에서 답을 찾다로 정했습니다. 배전반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줄임말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토대가 되는 요소입니다. 오늘 최양희 총장님의 기조연설은 물론이고 학계, 관계부처 및 기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벌이는 깊이 있는 토론은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의 성공적인 실현 및 방안에 대한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행사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기홍 대표이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해주실 분은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무대 위로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기술들, AI, 2차 전지,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합쳐져 있는, 융합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고 융합혁명이고 그곳의 메카가 바로 이곳 판교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비전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배전반에서 답을 찾다,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그 중요한 주제를 바로 이곳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정말 중요한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여기에 함께 힘을 보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4회 연합뉴스 TV가 주최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배전반에서 답을 찾다 심포지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옆에 이제 분당을 지역구인데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도 판교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배전반에서 답을 찾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와 전기차가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고전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8, 9월 달에 현대차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전반 특히 배터리 이 전기차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치권과 업계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참 지금 전국이 그렇지 못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정책과 그리고 입법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오늘 우리 최양희 장관님을 비롯한 토론자 발제자들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본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사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무대 위에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연합뉴스 TV 판교 IT 심포지움을 저희 139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분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부가가치 84%는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와 한몸인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저희 경기도는 최선두에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 역시 경기도가 그 중심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동의 자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비한 탄소 중립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기술이 우리 인간의 체온만큼 따뜻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가 저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4회 연합뉴스 TV 판교 IT 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쁜 도정으로 인해 비록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주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4차 산업 특별도시 우리 성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우리 심포지움 판교 IT 심포지움 우리 연합뉴스 TV에서 우리 4회째 주최해 주신 우리 성기용 우리 사장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주 지역을 잘 선택하셨다는 뜻을 전합니다. 오늘의 주제 스마트 모빌리티 배전반에서 답을 찾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의 토론이 정말 우리 성남 판교에 아주 실질적인 그런 큰 도움이 돼서 국가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이 이것도 판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지로 또 그런 이 기관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우리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판교에서 많은 좋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완수해 나가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상진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영상으로 인사를 해서 제가 인사를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 또 왔다고 인사를 말씀하셔서 잠깐 올라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경제부지사를 하면서는 경기도의 판교 모델을 한 5개쯤만 놓으면 경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질까,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기도의 목표가 쉽지는 않겠지만 판교가 그 모델을 잘 만들어서 경기도 전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꼭 자리 잡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가 이 일을 하는데 최대한 기반을 만들고 또 성장 거점으로서 판교가 더욱 발전하도록 또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태영 부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최양희 한림대 총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최양희 총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늘 전체 심포지엄 주제인 스마트 모빌리티보다는 조금 폭넓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융합, 특히 IT 융합에 관련된 것을 한 10몇 년 전부터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 정책 이런 걸 하면서 쭉 이끌어왔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우리나라 그걸 발판으로 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어떤 정말 플랫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만 국한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서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IT 융합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무슨 시대가 다가올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즉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가 약간의 전망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산업이든 경제든 사회 시스템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이것을 극복하자. 근데 새로운 산업은 바로 가로치고 엑스테크란 걸로 이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테크란 건 무엇인가 하면 엑스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산업 분야를 적으면 다 됩니다. 농업 그러면 농업 테크가 되는 것이고 자동차 그러면은 모빌리티 테크 이런 거가 되는 것이고 금융 그러면은 핀테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산업이 그 자체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특히 IT나 AI 기술과 융합을 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미래 사회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지나갔죠. 100년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21세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21세기는 아직 20년, 22년뿐이 안 지나갔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제 짐작에는 앞에 20세기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 산업이 등장해서 우리를 놀래키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혁신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나라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국민의 그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창의 일자리가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창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그런 것이 필요한 기업들이 점점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21세기의 특징, 20세기와 다른 특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과연 그런 일자리 직업이 회사가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창의 기업이 얼마나 많은 축에 속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등일까? 10등일까?
아니면 백등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가장 성공을 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것을 소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도전적인 소위 앙트로프로너십이라고 그러죠. 그 창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아주 훌륭한 이제 대학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MIT라는 데를 보면 MIT는 조그만한 대학입니다. 조그만한 대학인데 제가 그 다른 어떤 카프만 파운데이션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4년까지만 봤어도 MIT 졸업생이 만든 기업이 3만 개가 넘고요. 여기에 그 만든 일자리가 460만 개에 달하고 매출이 저렇게 큽니다. 이 매출 규모는 우리나라 국가 GDP랑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MIT 졸업생만 가지고도 한국과 버금가는 경제를 주락펴락했다. 그럼 미국에 MIT 하나만 있습니까? 그런 대학이 수백 개가 있으니까 미국 전체 경제의 20%가 이런 역동성이 있는 창의성이 있는 소위 융합에 의존한 무슨 테크에 의존한 기업들이 나타나서 이끌어줬다.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이제 유니콘들이 탄생한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가 1조 원, 요새 환율이 변해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은 10억 달러를 기업 가치가 넘는 그러한 신생 그 기업들을 일컫는데 전 세계에 한두 달 전 통계로 보면 유니콘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 유니콘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저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1등한 국가가 미국이고 과반을 넘게 1,100개 중에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2등이 한동안 중국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가 미중 갈등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선전을 해서 지금 한 5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일본은 잘 못하니까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노킨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혁신과 창의에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의 나라들 가보면은 IT 이만큼 있고 그다음 바이오 이만큼 있고 나머지는 조만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통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무슨 부동산이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골고루 유니콘이 등장하고 창업이 성공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결국은 융합, 테크에 의존한 이러한 창업 기반의 기업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무슨 테크가 과연 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잘 되는가, 과연 규모가 제대로 큰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테크? 푸드 테크입니다. 푸드 테크에는 아주 그 뭐 종자를 새로 만든다거나 뭐 식물 재배법, 동물 사육법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대체육,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음식의 요리법을 새로 개발하고 로봇을 음식을 만들고 서빙을 하고 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딜리버리 하는 것도 여기 기술을 만들어서 음식 배달을 하는 것까지 이런 걸 다 포함한 아주 굉장히 새로운 그 산업 분야 탄생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데 제일 먼저 나선 것이 이제 섬유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 섬유가 패션, 그다음에 뭐 디자인, 뭐 화장품, 가방, 뭐 액세서리, 뭐 모자, 운동화 이런 걸로 다 모아서 이것을 패션 테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IT를 붙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또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어 가지고 패션 IT, 패션 테크 분야는 한 3년 내에 전 세계 시장의 50%가 온라인으로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이 되고 주문해서 생산해서 딜리버리까지 중국 업체는 3일, 유럽 업체는 일주일, 열흘에 하는 그러한 우리나라 동대문만큼 빠른 거죠. 그런 정도로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IT 기술과 AI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성공 사례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안 팔려서 폐기하는 그러한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패션 테크의 주요한 그 진행 방향이고 IT 융합의 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프롭테크라고 부동산과 IT를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명한 그 방 구해주거나 그런 데 있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수백 개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개 회사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도 이미 수백 조에 달하는 큰 시장이고 여기 IT가 융합됨으로써 굉장히 친근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뭐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키워드는 자율주행, 커넥티드, 뭐 전기차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차량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야말로 완벽한 AI와 IT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고 당연히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는 데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과 산업의 속성을 이해한 IT 융합의 발판을 둔 창업에 기반을 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세상이 온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잘 도입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가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를 없애고 인력을 키우고 시장을 만들어서 경쟁을 확보한다. 뭐 우리나라 이런 요새 뭐 몇 달 전에 액티비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단 하나의 전략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융합 선도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 경기도 이미 많이 갖고 계시지만은 융합 선도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이런 규제도 없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속박도 없고 기존의 법 제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새로운 시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사이즈가 커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융합 신도시, 융합 선도 도시를 우리나라에 몇 개 만들어서 좀 이런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몇 군데에서 아주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거기에서 성장을 한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제도를 그때는 고쳐서 확산을 하게 되고 그런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환경이 된 도시를 충분한 크기로 시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이 지도를 보고 융합 선도 도시를 고르는 겁니다. 물론 뭐 수도권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국 지도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는 땅이 넓고 갈 데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융합 선도 도시를 몇 개 만들자 하는 제 제안이 이 포럼을 통해서 발표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융합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산업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제 토론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배전반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배전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의 성공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 보고요. 나아가 우리 사회와 IT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이번 주제 토론 진행은 좌장이신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양국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초기에 IT를 접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쓰였지만 현재는 기존 교통체계와 스마트 기기의 첨단 기능이 융합되어 더 스마트화된 미래 교통 서비스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각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 요인으로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를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스마트 모빌리티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일으킬 변화는 어떠할지 점검해보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산업과장 서기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나투스 김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모빌리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생각하시는 모빌리티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빌리티는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동성 또는 기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IT 기술 혁신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를 포함한 이동수단과 관련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모빌리티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로부터 자율주행차, 로봇, UAM까지 3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실현을 위해서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모빌리티는 이름 그대로 이동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용했던 택시나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있었고요. 이제는 모빌리티라고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의 이동이나 그리고 이동 전반의 환경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이동할 것인가, 또는 이제 사용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물을 어떻게 빠르게 배송할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모빌리티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사가 얘기하는 이제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13년에 이제 헨리 포드 CEO의 포드에서 자동차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약 100년간의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다면, 2010년도 초반에 어떤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포화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유 경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의 발전인데요. 스마트폰의 발전이 나의 위치를 공유하게 되고, 누구나 이제 차량의 위치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의 위치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와 가까운 차량을 배차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의 변화가 이제 연결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모빌리티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자동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단순히 이동 수단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관련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위한 서비스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 편의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이 부분도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나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현주소,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의 경쟁력에 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팬들분들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우선 배터리 분야에 관련하여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축적된 소재 기술, 설계 기술, 공정 기술 등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장기간 기술을 축적해온 국가들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전지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장기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력을 갖춘 나라들만이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있어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원료 및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또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번접할 수 없는 창의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료 공급망을 위한 광산 개발, 그다음에 금융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특히 그 배터리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각 세부 분야별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위기는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의 경쟁력이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측면에서 이제 보면 현대기아는 이제 주요 자동차사 중에 이제 폭스바겐과 함께 전기차 플랫폼 구조를 빠르게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전기차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이 또 하나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도심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즉 레벨 4 투자에 대한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율주행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전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배터리 경쟁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전기차 경쟁력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이제 뒤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차량형 반도체에서 뒤쳐졌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한 3개 정도의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A를 통해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볼보나 벤츠, 엔비디아 협력처럼, 물론 현대도 지금 엔비디아 협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요 업체를 잡아서 긴밀한 협력을 가져가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역시 필요한 반도체는 직접 만들어 쓰는 내재화 전략,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와 융합이나 전기전자의 융합 소프트웨어 부분, 그래서 융합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율주행하고 지금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3위의 완성차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 5위 수준의 자동차 생산량을 가진 방대한 부품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걸맞게 지금 선진 그룹을 빠르게 추격하는 위치에 있고요. 20년도에 이제 KPMG에서 국가별 자율주행차 도입 준비도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를 하고 있고 또 통신 측면에서 4G 커버리지라든지 도로 품질 등이 포함된 인프라 영역에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은 선진국 측면에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 기술은 아직은 좀 상당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 하드웨어라든지 장거리 레이더 같은 부분들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좀 핵심이 되는 카메라 인지 처리나 라이다 기술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이 아직은 좀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산학 연관 공동의 노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 아키텍처 각 도메인별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에 더해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과 또 인프라를 어떻게 좀 조성할 것인가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신차로 등록된 택시 3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게 국내 제조사들의 전기차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또 모빌리티 플랫폼과 그리고 제조사 간의 목적 기반 차량, 그 PBB 관련 협업들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플랫폼 서비스 기업과 제조사 간의 이런 협업들, 이런 필드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나라 제조사들의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분의 그 말씀이 모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 모두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께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쭈보고자 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잘 설득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나머지 전문가분들께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용 반도체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또 모바일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강국과 비교할 때는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내 완성차, 1차 부품사들 대부분은 해외 차 반도체 업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 국산 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약 2%, 세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차, 또 커넥티드카 같은 미래차 핵심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반도체가 앞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반도체는 차 한 대에 약 2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한 1200불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 부품 시장 규모뿐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SDV로의 전환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차 반도체 업계에서도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이제 중소중견 패밀리스 업계들이 좀 있는데요. 아직은 해외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나 기술력 면에서는 좀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래차 핵심으로 요즘 많이 부상하고 있는 고성능 차량용 AP, 또 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제 솔루션을 패키지화하고 솔루션 플랫폼화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해외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속화될 그런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이게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국의 신에너지차 정책에서 상당히 보호무역적인 부분을 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최근에 어떤 미국의 IRA에서도 상당히 보호무역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 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가야 될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도 발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재밌는 영향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커넥티드카 혁신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규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5G망을 깔았는데 그 5G망을 이용한 자동차 서비스나 차량용 앱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끌어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화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투자가 이제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넣는가, 그리고 그 수요에 맞춰서 배 전반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주제로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 대한민국 경제를牽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모든 측면에서 한국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예, 그 지난달에 산업부에서는 이제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또 오늘 주제와 같이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 산업 경계 확장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전동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을 제시했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330만 대, 또 세계 점유율 12%, 또 향후 5년간 자동차 업계 투자 95조 이상, 또 30년까지 미래차 전문 인력 3만 명 양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 중에서 특히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 반도체 분야 역량을 강화해서 그 SDB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차 반도체 측면에서는 저희가 핵심 기술 선점, 또 공급망 내재와 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 등의 4개의 추진 전략을 통해서 또 프로세서, 센서, 전력 반도체 등 16대 핵심 품목을 집중 개발해서 지금 현재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한 2~3% 수준에서 30년에 한 6%대까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모빌리티 신산업 측면인데요. 저희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을 계속 적극 지원을 해서 지금 선진국 대비 약 80여% 수준의 자율주행 핵심 부품 경쟁력을 27년까지 10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는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자율주행이나 이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공유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 또 표준, 또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이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융합 산업으로 발전하는 모빌리티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각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시를 옮겨놓은 자율주행차의 실내 공간이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된 IT 기술이 잘 융합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서비스 산업을 또 하나 이끌어가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기술 쪽으로 좀 넘어가면 최근에 이제 일체화나 이제 최적화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이제 이런 어떤 전기차 설계 구조의 최적화는 단순히 어떤 자동차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사와 부품사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충전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주차 공간도 부족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떻게 적절한 충전 설비들을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또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규제 관련된 내용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택시 합승에 대한 실증 특례 사업을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올해 4월 이제 샌드박스 사업 중에는 최초로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제도화까지 되어서 합법화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또 택시를 통한 수화물 운송 관련된 내용을 또 규제 샌드박스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택시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제 택시 기사님들 수입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또 반면에 늘어난 배송 수요로 인해서 배송 쪽 관련된 종사자분들은 또 과잉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이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소화물을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운송할 수 있게 해서 이 양쪽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이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혁신이 좀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뭐 환경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제약 조건 하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실험할 수 있는 실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혁신이 두려움 없이 시도될 수 있어야 기업들의 도전이 더 많아지고 사업 전반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문가 세 분께 한 가지씩 더 질문 드리고 오늘 주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기른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김기동 대표님께는 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를 통한 모빌리티 업계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그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구민 교수님께는 앞으로 그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망과 이를 그 지속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그 서기른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학부생 대상으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래차 기술 융합 혁신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입해서 2천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올해 한 15개 정도 대학이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는 더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석박사 대상으로는 또 지금 많이 얘기되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차,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5년간 약 450억 원을 투입해서 1,2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재직자 대상으로는 미래차로 이제 재편하는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회사의 이제 리더분들하고 또 R&D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좀 교육을 제공하고 약 110억 원을 투입해서 1,8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7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입해서 1만 명 이상의 이제 분야별 전문 인재 양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까지 저희가 그 예상 수요인 3만 5천 명 중에서 3만 명까지 인재 양성 규모를 보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을 더 강화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있는 미래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전기차 관련한 충전이나 주차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PG 충전소 중심으로 연료 충전이나 이제 택시 차량 관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저희는 주차 관련된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는 더 빠르게 진전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다소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제 스마트 주차장과 연결을 통해서 차량이 스스로 이제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현재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국내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이제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대리운전 사업 영역이나 발레 파킹 사업 같은 영역은 좀 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차장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허브에서의 비즈니스들이 이제 주차라든가 충전, 뭐 세차,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량 관리나 발레 파킹 관련된 사업이 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 계속 이제 나오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산업융합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이 항상 과제가 되는데요. 그 말은 쉽지만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차 잘 파악하는 부분 중요하겠고요. 지금 자동차사와 그다음에 학계와 또는 이제 정부 부처가 같이 모여서 또는 소비자도 모여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자동차사가 원하는 것 또는 모빌리티 업계가 원하는 것을 서로 협력하는 그 열린 협력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 나온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수많은 가능성 있는 업체들과 그리고 여기 판교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구해 나간다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또 우리나라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 시간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요약해 보면은 그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인력, 그다음에 그 반도체나 그 배터리와 같은 그 하드웨어, 그다음에 이걸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하고 이런 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약 한 70분에 걸쳐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논하고 대한민국 그 주도로 스마트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그 주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토론을 진행해주신 선양국 교수님, 서길원 과장님, 정구민 교수님, 김기동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조연설과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해법과 대안들이 대한민국이 배전반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4회 연합뉴스TV 판교 IT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 판교 IT 심포지엄은 내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실 계획이니까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